내가 살면서 귀신을 보게 되었던 계기. 귀신을 보게 된 계기라고나 할까요? 저희 외할머니는 신내림을 받아야 했었다고 하는데 제 어머니를 낳으시고 일주일 정도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이 저희 어머니에게 왔고 어릴 적부터 수호를 해주며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신학교로 다니셨고 20살 되던 해에 바로 탄광촌으로 시집을 가시게 됩니다. 신학교를 다니셨기에 교회를 쭉 잘 다니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2달 뒤 교회를 갔을 때 설교하는 곳에는 목사님은 없고 엄청나게 큰 뿔이 2개 달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서서 저희 어머니를 가리키며 너 나 안 받고 자꾸 이런 데 다니면 네 남편 내가 6년 동안 괴롭히고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고 그 이후로 교회 갈 때마다 자신이 앉은 자리를 제외하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교회만 보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마다 눈 감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가량 그러다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고 6년이 되던 해에 남편분이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귀신이 했던 말이 거짓말이구나라고 생각하셨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본격적으로 신이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의 생이별. 그 당시 탄광촌에서도 알아주던 부자였지만 남편 쪽은 후로 침가해서 재산 몰수. 어머니한테는 이불과 목침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던져주고 꺼지라고 했답니다. 꽃다운 나이에 연락조차 잘 안되던 오빠와 언니를 겨우 찾아냈지만 오빠는 도박 알코올 중독자의 깡패였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빼내오는 데에 어머니가 그동안 일하며 모아놓았던 돈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어머니는 다시 언니를 찾아 서울로 올라가셨고 언니에겐 가정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어린 시절 머물렀던 보육원을 찾아가고 거기서 전도사님과 같이 살게 됩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정말 깨알같이 많지만 조금만에 들게요. 그렇게 다시 시작한 삶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조금은 풍파가 비껴갔다고 생각할 즈음에 마당 청소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한 스님이 다가와서 성씨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는 사람과 합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곤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였던 어머니는 쓸데없는 이야기겠거니 생각하고 흘려들으셨습니다. 이후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고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탄광에서 사별한 남편과는 슬하에 남일 여의 자녀를 두시고 지금 남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는 저만 낳으셨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51년생이십니다. 저를 임신하시고 오류동에 있는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꾸준히 다니셨고요.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옛날에 보았던 그 뿔 달린 귀신이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남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 교회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빙빙 돌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그 후 얼마 뒤에 아버지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납니다. 동엑스 제강이라는 회사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현장 관리를 하시다가 철판 말아주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다가 동엑스 제강 단지 전체가 정전이 되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한숨을 돌릴 때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성씨의 나무목. 저의 성씨는 권세권이며 나무목자가 포함된 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며 어머니는 어릴 때 들었던 말이 갑자기 기억났다고 합니다. 네 엄마가 네 살리려고 죽은겨. 네 아빠도 곧 죽을 거고 니는 살아서 못하려고 네 엄마 죽이려고 태어났냐. 나중에 뭐가 됐든 원 모습을 하던 네 엄마가 다시 너 보러 오면 엄마라고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해. 이 말을 들었던 기억이 갓난 아기 때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저번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름 꽤나 알려진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시절 정말 신내림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엄청나게 고민했었다고 하시네요. 암튼 무당을 수소문하셨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당이 정말 불안해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면서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없었지만 별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집에 돌아온 뒤 얼마 후에 무당을 소개시켜준 친구분과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듣습니다. 이의인 즉슨 어머니에게 붙어있는 신은 팔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당 8명이 함께 신내림을 도하여 아무 탈 없이 내림굿을 할 수 있는 무서운 신이라. 감히 앞에서 대놓고 말하다간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그랬다고 친구분에게 설명했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지금도 참 신기해하는 것은 그런 신이 왜 매일매일 괴롭히지 않고 가끔씩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진 고생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각설하고 제 유년기로 넘어갑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 항동 쪽에 있는 약수터에 아버지와 같이 자주 약수모를 뜨러 갔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그 약수터에는 조그마한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테니스를 즐겨 하셨고 치러 가실 적마다 저도 따라갔었죠. 니엇니엇 해가 넘어가고 테니스장에 켜있는 조명 2개의 빛에 의지해 아버지는 동료분과 테니스를 치고 계셨습니다. 깊은 산중은 아니지만 저 이뿐이었기에 공소리가 아주 잘 들렸었죠. 탕탕거릴 때마다 저도 심심한지라 박수를 쳤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고 있는 순간 분명히 두 분은 테니스를 치고 계시는데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의아해하다가 귀를 후비적 파는데 정말 귀가 너무너무 차가웠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라 선선하긴 했지만 귓구멍에 넣었던 손가락은 얼음물에 넣었다가 뺀 것처럼 시려웠죠. 근데 신기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 귀는 하나도 차갑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 저보다는 조금 더 커 보이는 형이 엄청 무서운 눈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체가 너무 뚜렷하여 전 사람인 줄 알고 안심하는 순간 안 보여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서서 목을 90도로 꺾고 테니스장을 보며 기죽기죽 거리는 겁니다. 소리도 못 지르겠고 그 당시엔 어려서 그랬는지 그렇게 무서웠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죠. 그냥 사람이구나 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도 시선을 테니스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탕탕하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다시 뒤돌아본 저는 그 아이가 없어졌단 사실에도 그냥 응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네요. 이제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친구분께서 아깐 친구랑 있는 것 같더니 어디 갔어? 귀 막고 있는데도 너 모르길래 말해주려고 했었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제 귀가 차가웠던 게 그랬던 거라고 알기까진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나서 깨달았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충격적이거나 엄청 기쁘거나 슬펐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죠. 싫기도 좋기도 한 것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약수터 사건이 지나가고 한동안은 가정에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전 오류동에서 중계동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인가부터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보통 아프신 게 아니라 정말 돌아가실 것처럼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랑 저랑 비상사태였습니다. 그때 밥이란 걸 처음 해봤고 도시락 싸가면서 처음으로 김치만 싸서 다녔었죠. 병원에 가도 모르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검사를 진행해도 정상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정말 누워서 일어나시지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들어 하셨는데 말이죠. 반창 투정하면 부모님이 더 속상해 하실까봐 어린 나이에 김치도 종류별로 담아갔었죠. 김치만 싸가던 어느 날 한 친구 놈이 이 새끼 김치만 싸왔다고 웃으면서 놀리는 겁니다. 거지 새끼냐고. 말이죠. 전 어릴 때 정말 순하디 순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나더라고요. 억지로 참고 있는데 죽여라는 소리가 들리고 전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어릴 때 쓰던 것 중에 숟가락과 포크가 합쳐져 있는 거 아시죠? 군대 가면 쓰는 바로 그거요. 그걸 들고 그 친구의 가슴팍을 마구 때렸었다고 하네요. 전 기억이 나질 않았지만 다른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다행히 그리 뾰족하지 않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고 그냥 훈계로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 이후로 전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날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누워서 절 보시며 계속 깊은 한숨을 쉬셨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염소같이 생긴 어린아이가 제 등에 엎여서 계속 희죽희죽거렸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어머니 이야기로 잠시 넘어갑니다. 어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까지 거의 2달 가까이를 누워만 계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구나 했었죠. 근데 이때부터 어머니에게 수호신이 따로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 아버지는 복학생 시절도 있었고 양쪽 손목에는 담배빵도 있던 불량한 사람이었고 친구분들 중엔 깡패도 많았다고 합니다. 청주에서 자기 이름 대면 다 알 거라고 하셨던 얘기도 많이 듣긴 했었고요. 결혼 초창기엔 그렇게 잘해주던 아버지가 구타와 욕설을 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월급도 그 당시 돈으로 100원만 던져주고 밥상에 국과 계란이 없으면 다 엎어버리기가 일과였습니다. 여자 입술 자국이 묻은 셔츠를 입고 오시기도 일상이었고요.
어머니는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드셨고 동네 주민들이 가져온 귤 하나로 하루를 버티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임신이 된 줄 모르고 다시 구타가 시작되었고 결국 유산이 됩니다. 유산 이후 어머니는 자주 아기와 짐승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중계동에서 몸져 누웠던 그때는 더욱더 아기 울음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를 크게 들었고 들을 때마다 약간의 바람이 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지내시기 전날 엄마 소리가 정말 구슬프게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자장가인 양 스르륵 잠이 들어 버리셨습니다. 자고 일어나신 후에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셨고 어디 한 구석 아픈 곳 없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 학교라는 곳 참 무섭죠. 영가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중1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 엄청난 비와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정전이 되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밤마다 돌아다니며 선생님들을 모으시길래 뭔 일 있나 싶었었죠. 선생님이 나가시고 술렁거리며 떠들고 놀던 우리들은 그때 당시 초절정 인기였던 분신사바를 해보기로 합니다. 제 친구 둘이서 하는데 귀신이 안 와서 제가 해보겠다고 친구 손을 붙잡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신사바 오디사이 구다사이. 주문을 외우고 오셨나요? 라는 물음에 동그라미 표시로 펜이 옮겨지더군요. 분신사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스스로 팔이 움직였습니다. 손에 힘도 안 주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 입 마냥 신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여자친구는 어쩌구저쩌구 시험은 어쩌구저쩌구 재밌게 알차게 구성지게 놀고 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소름이 나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냥 소름이면 넘기겠는데 모공 하나하나 잡아 당기는 느낌으로 닭살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디귿자 모양으로 중간 교실을 제외하고는 양쪽은 서로 바라보면 보이는 구조였죠. 바로 교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복도가 먼저 보이는 구조라 복도를 보게 되었는데 천장까지 꽉 채우는 엄청난 거구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더군요. 그냥 멍했습니다. 애들한테 말도 못하고 질문하는 대로 팔은 움직이고 있고 그 거구를 유심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상상하던 저승사자의 모습이기도 했고 그냥 사람 같기도 한 그 영상은 어느 순간부터 흰색의 무리를 이끌고 복도를 휘적휘적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흰색은 그 캐스퍼라는 유령처럼 그냥 구체 모양이었고 누군가를 찾는 듯 바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불현듯 지금 분신사바 중이니까 물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조용히 시키고 혹시 2층 복도에 있는 분과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잠시 한 5초 정도 팔도 펜도 애들도 정적.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펜이 마구마구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애들도 놀라서 여자애들은 소리까지 지르기 시작했죠. 종이를 마구마구 휘젓던 펜은 잠시 사그라들고 힘없이 동그라미 쪽으로 옮겨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물어보고 싶었던 걸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분 저승사자냐고 묻자 애들이 놀라서 다 절 쳐다봤고 뭔데 어디? 구요? 정말 엄청나게 제게 물어봤습니다. 전 집중하고 대답해 주길 기다렸죠. 아이들도 조용해지고 펜도 천천히 다시 동그라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저승을 못 가서 잡으러 온 건가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귀신님 저희 학교에 다른 분들도 다 잡혀가시나요? 물음이 끝나자마자 좀 빠른 속도로 동그라미로 향했고 다음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펜은 문자 구성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구성하고서는 끝내도 되냐 마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희 손엔 힘이 풀렸고 뒷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아까 봤던 형체가 아직 있는지 다시 봤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폭우로 학교 뒷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렸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것을 치우기 위해 모이셨던 거였습니다. 그 토사물에서 여러 구의 뼈가 나왔고 선생님들은 쉬쉬했지만 무덤이다, 한국전쟁 때 군인들이다 등의 여러 소문들만 무성하게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전 중1을 다 마치지 못하고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부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초딩 시절 다녔던 학교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 학교에는 다른 학교와 유사한 괴담도 있었지만 특이했던 괴담 중 하나가 모자이크에 관련된 괴담입니다. 모자이크 아세요? 종이를 조금씩 찢어 붙여서 그림을 완성하는 건데 암튼 그 모자이크에는 엄청 큰 액자가 각층 복도 끝에 걸려 있었어요. 그 액자 뒤엔 사람의 시체가 조각조각 난 채로 분리되어 묻혀 있다는 게 저희 학교 괴담이었죠.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 팔 모양, 다리 모양, 얼굴 모양, 여성의 가슴을 포함한 몸 모양이 4곳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어요. 아이들과 장기자랑을 위해 추면습을 할 때 우리는 한층 한층 다니면서 뒤에 진짜 시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반이 모여있던 연습을 했던 4층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친구 중 한 놈이 큰 액자를 살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무거웠는지 도와달라고 해서 애들은 무서워서 도와주지 못하고 제가 가서 같이 들어줬습니다. 정말 무겁더라고요.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정면에서 당기는 형식이고 제가 그 조금 벌어진 사이에 몸을 밀고 들어가서 팔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남자아이들도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들어주던 친구 녀석도 절 혼자 남겨두고 도망갔어요.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신발 왜 도망가냐고, 낯갈려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 뭐합니까? 애들은 벌써 저 멀리 도망간 듯 뛰어가는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고 무슨 용기였는지 안쪽을 다시 살피기 시작합니다. 살펴보는 와중에 흰색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하나 그러다고 꽃 2개가 되더군요. 빛이 들어오면 주변도 밝아져야 하는데 전혀 밝아질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어둠보다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에 적응하던 눈도 다시 그 어둠에 적응을 하기 위해 시야는 다시 어두워졌고 그 하얀 빛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앞이라고 하죠. 정말 바로 코앞에서 멈추고 흰색 원형의 눈동자로 보이는 검은 동그라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눈 뒤집었다가 천천히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눈이 마주치고 전 아무 소리도 움직임도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와 마주친 제 눈은 감지도 못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커다란 눈과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그 눈은 정말 빠른 속도로 저를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힘이 그렇게 솟아났는지 지탱하기에도 벅찼던 팔로 액자를 밀어내고 바로 빠져나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까지 도망갔고 저도 아이들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보고 괜찮냐며 친구들이 달려와 주었고 여자아이들은 몇몇은 울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 오는 아이를 달래주는 애들도 있고 아무튼 난장판이었죠. 아이들 겨우 진정시키고 제일 처음 소리 질렀던 애 누구였냐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액자를 들어 올려주려고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고 나서 염소같이 생긴 새까만 형체가 마치 제 그림자인 양 제 벽 옆에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림자인가 보다 했던 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절 막 떠미는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대충 애들 진정시키고 그 다음 카세트 오디오를 들고 나와서 운동장에서 연습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부산체육관. 중1 겨울방학에 아버지 사업 그리고 전 운동 때문에 부산으로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 갑체육관과 을체육관이라는 곳에서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운동을 어릴 적부터 하셔서 잘 아시는 분이 소개해준 곳이라 열심히 다녔습니다. 갑체육관은 주말만, 을체육관은 주중에 다녔습니다. 갑체육관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쎄한 느낌이었지만 관장님이나 코치님들 너무 좋으셔서 좋았죠. 욕심도 많고 승부욕도 강해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운동을 했습니다. 9시까지만 하다가 더 하고 싶은 욕심에 관장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문 닫고 집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11시까지는 열심히 투닥거리며 연습을 했었죠. 중2 여름 방학 땐 체육관에서 잠을 자면서 운동했었습니다. 세 번째 자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영 기분이 좋지 않았고 샤워실에 들어가기도 싫어서 그냥 땀에 범벅인 채로 선풍기를 들고 잠을 자려 했죠. 영 찝찝하고 잠이 잘 안 와서 뒤척거리고 있는데 뒷전에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정말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선풍기 바람 소리가 무색해질 만큼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누가 수도꼭지 다 안 잠궜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귀찮아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는 잦아들기 시작했고 저도 슬슬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샤워기 트는 소리가 들렸고 메트로놈 소리에 줄넘기 넘는 소리까지 낮에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무실에서 자고 있어서 밖이 보이질 않았지만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질릴 정도의 공포에 물들었습니다. 진짜 멍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문을 잠궈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 문을 탁 하고 잠궜습니다. 눌러서 잠그는 문 있죠? 그거였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와 함께 절 괴롭히던 소리도 한순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심하고 다시 소파에 누우려는 찰나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다다 뛰어서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문 여는 소리와 문 닫는 소리도 안 들렸고 문도 제가 잠궈놔서 잠금 장치를 열고 나갔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괴성과 뛰어가는 발소리 뿐만이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밤을 새고 새벽에는 무서워서 관장님 오실 때까지 사무실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오시자마자 같이 샤워해 주시면 안 되냐고 울면서 얘기했던 일이 있었네요.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냥 체육관 끝날 시간 맞춰서 형들과 같이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챔피언이 못 된 것 같아요. 해운대 신시가지에는 장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나쁘지 않았던 곳이고 사람들도 꽤 많이 찾는 그닥 높지 않은 산이었죠. 운동에만 미쳐있던 터라 산도 자주 갔었고 혼자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이야기는 중3 때 이야기이고 혼자가 아닌 선배들과 같이 갔을 때 있던 일입니다. 도입 부분부터 저희는 가볍게 뛰기 시작해서 초입부터 다들 페이스에 맞춰서 산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은 동기 녀석과 이제 우리는 최고다. 최고 가는 거다. 하며 열심히 올라갔고 그렇게 간격이 넓지 않게 체육관 식구들과 올라가고 있었죠. 가을이라서 땀을 흘리면 선선한 바람에 아주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친구랑 올라가다가 잠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없이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마루된 한복을 입으신 할아버지께서 지팡이에 의지하신 채 천천히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약간 어둑어둑했지만 구름 한 점 없었기에 나무에 가렸다 하더라도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었죠. 그 뒤로도 시야가 트여 있었기에 할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야를 물통에 두고 고개를 든 순간 천천히 느릿느릿 올라오셨던 할아버지가 지쳐까지 다가와 계시더군요. 놀래서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순식간이었지만 살아있는 눈이 아니라고 느꼈고 바로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놀라서 움찔거린 걸 친구가 느꼈는지 왜냐고 물어본과 동시에 그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며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다가 아니야. 보인다고 해서 본다고 하지 말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영가들의 행렬이 할아버지 뒤로 이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거의 수백은 되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여쭤보았더니 산신일 수도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원이나 빌어볼 걸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신병 때문에 아프셨던 시기에 그때 있던 아이수호신에 관한 일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가족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고안되던 해에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해운대 달맞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바로 옆 동네였고 그리 어려운 일은 없었죠. 이사짐을 다 싸고 어머니는 항상 이사하실 때마다 집을 정말 너무하다 할 정도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오셨어요. 그늘도 어김없이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닫고 또 닫고 하셨습니다. 주방에 물컵과 꽃을 놓아두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라며 쪽지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저도 겨울 방학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겨울이라 많이 추웠는데 베란다에 있는 그 거대한 창문들까지 드러내고 틈새를 닦아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저는 힘든 내색 없이 꾹꾹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던 시점에 그 집으로 이사를 온다던 여성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어서 오시라고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죄송하다고 어서 나가겠다고 하셨고 저도 말없이 샤시를 끼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처음부터 어이없었던 것이 어머니랑 저랑 부동산 아주머니도 다 신발 벗고 들어와 있는데 신발을 신고 그것도 힐을 신고 온 곳을 다 누비고 있더군요. 대충 인상만 좀 써주고 기분 좀 더러워서 얼른 하고 나가야지 했습니다. 마무리될 때쯤에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여자가 주방의 꽃과 쪽지를 보고 아줌마 촌스럽게 이 컵은 뭐고 이 아줌마 글씨 봐봐 무슨 조선시대냐? 하하. 그러더니 꽃은 싱크대에 버리고 아줌마 받아요. 라고 말만 하고 난처해하고 미안하다며 굽신거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컵을 툭 던지더군요. 어머니는 미처 받지 못하셨고 컵이 떨어지면서 어머니 발등에서 깨져버렸습니다. 놀라서 피하시다가 조각을 밟으셨는지 발바닥 쪽에 피가 배어나오더군요.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맘 같아서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이 미친년이 한다는 말이 아 아줌마 더러워지니까 빨리 나가.
라고 하더군요. 똥 씹은 표정으로 어머니는 연신 죄송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죄송한 건지 저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친놈처럼 난동을 부리자 부동산 아주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니를 들쳐업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고 아버지도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격 참 대단하시기 때문에 바로 절 태우고 차 끌고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초등 때 저에게 죽여라고 했던 그 목소리. 어린아이 목소리 같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리지도 않고 딱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그 목소리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그 소리가 다시 뒷가에 들렸습니다. 죽여. 죽여버려 그냥. 어릴 땐 정신도 없었고 이성을 잃었지만 정신을 다잡고 속으로 네가 죽이라고 말았어요. 더 이상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엔 차분하게 벨 누르시더니 대답도 없자 문을 거의 부시다시피 치셨습니다. 그러다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버지 정신 차리시라고 내가 싸대기 날리고 나왔다고 됐다고 10분 정도는 뜯어말린 것 같네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도 안정을 찾으셨고 일상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중학교 동창들이 살고 있어서 놀러간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이었던 그 103동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었고 거기서 애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겨울이기에 추워서 한기 따위 느낄 것도 없었지만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던 한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의 오한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윽고 애기가 흐느끼며 우는 소리와 함께 소용돌이 같은 작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다가 친구들이 와서 그곳을 벗어났지만 정말 너무너무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며칠 뒤에 경찰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이사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었다고요. 부동산 아줌마가 아주 증언을 못같이 했는지 참고인이 아니라 거의 피의자 신문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떨어져서 죽었더군요. 자살. 타살에 관한 증거는 없지만 혹시 몰라서 저와 저희 아버지를 그딴 식으로 수사했더라고요. 뭐 아버지도 칼을 들고 갔었지만 저만 알고 있었기에 별탈이 없었고 찾아갔던 그때도 집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층 주민들이 그 소란을 기억하고 있어서 탐문 수사를 하던 경찰들이 그 사실과 저희 어머니가 당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사실을 부동산 아줌마한테 전해 듣고 그냥 저희를 의심하더라고요. 기분 더러웠지만 이래저래 질문하는 대로 다 대답해줬지요. 제 귓가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아이의 웃음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위에 이야기는 영수 닮은 아이와 어머니의 수호신이 한 일인지 아니면 아직 누구가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한 자살일 수도 있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소름 돋았던 일이었습니다.